네, 안녕하세요. 루루채널 루루입니다. 오늘 뭐 이제 시황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 거고요. 뉴스들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좀 뭐 코스피 그리고 뭐 이제 나스닥 정도 이제 좀 보고 갈게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서는 앞전에 있었던 이렇게 저점을 갖다가 지지했었던 곳들을 갖다가 고점으로 이제 저항으로 이제 작용이 됐었고,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좀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아무래도 세계 증시 자체가 돌파하는 모습을 조금은 보여줬는데 그걸 따라하지 못했고, 그리고 주 후반 거의 뭐 한 수목금쯤 되면서 이제 미증시도 좀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좀 과하진 않았지만 뭐 이제 좀 빠지는 그런 모습 같이 좀 따라가지 않았나 싶네요. 자, 여기서 이제 얼만큼 빠지느냐 봤을 때는 솔직히 여기까지 오기는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봐요. 여기서 하락할 때는 정말 모든 수치들이 최악이었고, 금리 인상을 해도 이게 잡힐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았었는데, 그나마 이제는 조금씩 잡혀간다라는 그런 그림은 보여요. 그런 그림들이 약간 섞여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이제 지지하는 모습을 만들 거고, 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박스권을 유지하는 그런 구간이 오지 않았나 싶어요. 자, 여기를 이제 상단으로 놓고 본다면은 이 정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코스닥이고, 보자. 코스피로 보게 되면은, 자, 코스피 같은 경우도 비슷하죠. 거의 위치는 대체로 비슷해요.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인데 좀 더 올라왔어도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약했고, 그래서 앞전에 있었던 저점 부분을 지금 고점으로 저항으로 이제 작용하면서 121선을 넘지 못하고 약간 밀리는 모습이었죠, 코스피도. 자, 그렇게 봤을 때는 구간을 좀 넓게 보면은 이 정도 보이네요. 이 안에서 좀 박스권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현재 2600은 못 갔죠. 2550포인트까지 갔었는데 하단으로는 2400 초반대 정도까지는 보이긴 합니다. 61선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면 참 좋겠어요. 근데 61선 지지가 아니고 좀 추가적으로 깰 가능성이 있다. 뭐 아래 꼬리 정도 만들어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한 2400 초반대는 좀 지지하지 않을까. 앞전에 그래도 이렇게 고점으로 작용했고 저항으로 작용했었던 부분을 돌파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지로 작용을 할 거고, 그래서 2420포인트 정도 좀 보여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 안에서의 이제 박스권 움직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추후에 나오는 그 데이터들 봤을 때 이제 움직임 방향성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큰 이 박스권을 아래로 돌파를 하거나 이 상방으로 돌파를 하려면은 아무래도 CPI나 FOMC 정도의 파급력 있는 재료는 나와줘야지, 거기서 재료가 나와줘야지 좀 움직일 것 같고요. 그 외에 기타 뭐 고용지표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이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을 하방, 상방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는 그 정도 작용으로 좀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러분 뉴스 버튼 먼저 볼게요. 자, 그 전에 이제 지금까지 쭉 갑자기 지수가 좀 많이 올라왔었죠. 그거는 이제 CPI가 괜찮아지면서 더 탄력을 많이 받았어요. 그 전에도 약간 시그널은 있었는데 가장 컸던 거는 이제 7월달 CPI였죠. 그러니까 8월에 발표했었던, 거기서 CPI 발표했던 게 좀 이제 정점이네 하면서 좀 괜찮게 시세를 좀 끌어줬었고, 자,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내용들이 좀 보이기는 해요. 자, 독일 같은 경우에 7월달 PPI가 전년 대비해서 37.2%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사실 금요일날 하락했던 부분은 이게 가장 커요. 어떻게 보면은, 자, 독일에서 PPI가 37.2%가 상승을 했고, 그래서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다. 결국은 PPI는 생산자 물가지수거든요. 자,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렇게 오른다면은 이거는 전부 다 소비자한테 전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는 결국 CPI죠. 결국은 CPI가 또다시 오를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결국은 인플레네 또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걸 막으려면 금리 인상이네. 자, 이런 순서로 이제 돌아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PPI가 나오면서, 자, CPI 높겠네. 자, 인플레이션 또 오겠네. 더 크게 오겠네. 자, 금리 인상 해야 되겠네. 더 많이. 자, 이러면서 좀 타격을 입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와 동시에 미국에서 같은 날 동일하게 블러드 총재 유명하죠. 매파적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자, 미국 연준금리 인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75bp 인상을 계속 얘기해요. 여기서는 지금 CPI가 아무리 잘 나오고 해서 시장에서는 약간 거의 50bp 보고 있거든요. 자, 근데 자, 블러드 세인트 연방은행장은, 자, 다음 달 금리를 또 0.75% 인상해야지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리처드먼 연은 총재도 인플레이션을 억제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다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75bp 비슷한 약간 그런 느낌의 언급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기저기 연준들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뭐 FOMC가 바로 있는 건 아니에요. 한 달 뒤인데, 자 근데 독일 PPI가 터진 다음에 바로 연준들이 이렇게 언급을 하니까 금요일날 바로 하락 추이로 바로 바뀌었거든요. 좀 강한 하락이 있었죠, 최근에 비해서는. 자 그랬다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지금부터 이 상황에서는 지금 하락으로 계속 갈 거냐 라고 봤을 때는, 지금부터 봤을 때는 이제 결국은 잭슨홀 미팅이에요. 다음 주에 이제 잭슨홀 미팅이 있죠.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파월 의장, 저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도 중요하겠지만, 저 발언들은 심심하면 툭툭 던지고 어쩔 때는 갑자기 비둘기파였다가 어쩔 때는 매파적이었다, 자기들 마음이거든요. 근데 파월 같은 경우는 가장 수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언급에서 정말 괜찮은 얘기가 나오면 시장은 그대로 돌려줄 거고, 다시 만약에 여기서 좀 애매모호하게 또 얘기를 한다면은 시장은 계속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 금요일날이죠. 금요일날 이제 오전 10시에 연설에 나가는데,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가장 중요하겠다. 여기서 이제 다음 달에 있을 FOMC에 대한 방향이나 금리 인상이 50bp일지 75bp일지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들은 수치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잭슨홀 미팅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음 달 2일에 연준이 계속 얘기했었던 그 고용 부분이죠. 고용 부분이 연준에서 얘기한 만큼 잘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도 그렇게 왔다고 봐요. 연준이 말한 대로 고용이 의외로 잘 나왔네 이런 싶었거든요. 자 그래서 8월달 고용 지표가 이제 또 9월 2일날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만약에 괜찮은 그림이 이어진다면은 좀 양호할 것 같고, 만약에 이런 데서 좋지 않은 수치가 나온다, 사실 이게 뭐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니에요. 2달 연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조그마한 하락에서도 시장에서는 악재로 크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까지 올라온 부분들이 워낙 컸기에 조정 받아야 되는 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수치들이 한 번씩 나와주면은 그대로 밀립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달 13일날 나오는 이제 또 8월 CPI죠. 자, 이 부분도 당연히 매우 중요하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FOMC가 또 있죠. 20 며칠 날. 자, 지금 계속 뭐 매달 계속 뭐가 계속 있기는 해요. 근데 참 그나마 8월은 FOMC가 없어서 좀 이런 방향으로 좀 넘어오지 않았나 싶긴 한데, 자, 우선 여기서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자, 7월 달에 FOMC에서 우리는 연준에서는 이제 75bp를 지금 상승을 시켰죠. 그리고 8월 달은 없었죠. 자, 그리고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75bp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다른 치수가 좀 내려가면서 50bp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이 조금 더 반등하는 모습이었고, 자 근데 목요일 금요일부터 해서 연준들의 이제 발언들,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정말 매파적이었어요. 거의 뭐 75bp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 금리 인상 이대로 못 막는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이 너무 빠르게 반등했기 때문에 그걸 눌러주기 위한 발언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75bp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은 이제 50bp를 보고 달려왔잖아요. 50bp를 보고 달려왔는데 갑자기 75bp를 계속 한다고 하니, 자 그래서 밀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확대를 갖다 계속 유지하고 있고,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고용지표는 되게 괜찮았다고 했어요. 8월 5일날 나왔던 게 그 전에 이제 39만 나왔었고, 그 다음에 52만 나왔었어요. 그 전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올 게 9월 2일날 고용지표인데, 자, 연준이 매번 말했던 게 있어요. 이거는, 연착륙을 할 수 있다. 굉장히 우리는 경제를 갖다 잘 풀어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지표가 고용지표였죠. 연준이 매번 말했던 거는. 자, 그 고용지표가 9월 2일도 나오는데, 9월 2일에도 만약에 연준이 말한 대로 잘 나왔다 하면은 뭐 시장은 괜찮지 않을까. 근데 뭐 상승으로 확 돌려줄 정도의 지표는 아니에요, 지금 상태에서는. 근데 이게 잘 나오면은 그 정도인데, 이게 안 좋게 나왔다 하면은 이걸 악재로 삼아서 보지 않았냐, 결국은 침체로 가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갑자기 그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중요하게 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리고 CPI는 8월 달에 잘 나왔었죠. 그리고 정점론이 나왔었고, 그게 정말 이제 현실로 나왔죠. 자 근데 9월 13일 날도 CPI가 연속적으로 꺾이는지, 그 부분이 중요해요. 연속적으로 꺾인다면은
조금 연준이나 뭐 이제 그 다음에 나올 FOMC에서도 진짜 50bp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거를 예측하기 좀 어려워요. 왜냐면 유가나 이런 부분들이 뭐 드라마틱하게 지금 빠지진 않았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이건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잭슨홀 미팅이 8월 25일에서 27일 날 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파월의 발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9월 20에서 21일 날 이때가 피크죠. 이때가 이제 결국은 이걸 75bp를 할지 50bp를 할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그 다음 뉴스 볼게요. 침체냐 아니냐 이거 얘기가 예전부터 많았죠. 근데 고용지표나 웬만한 소비지표 이런 부분들에서 양호했기 때문에 침체가 아니다 라는 부분들이 되게 강했었고, CPI도 꺾이면서 절대 침체 아니다, 이거 다시 제대로 넘어갈 수 있다, 금리 인하도 할 수 있다, 이런 발언들이 나왔는데 그걸 무너뜨린 게 이거였죠. 연준이었죠. 자, 그러면은 보면은 뭐 지금은 똑같아요. 장단기 금리차는 역전은 계속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고, 뭐 GDP 2분기 하락한 거 아시고 PC 계속 상승했었던 것도 알죠. 자, 그 부분 다 아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그 고용 상승 재확인 분명히 확인 또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나왔죠. 8월 17일 날 나왔었는데 0% 수준으로 뭐 되게 잘 나왔다도 아니고 못 나왔다도 아니에요. 이도저도 아닌 수준이에요. 그래서 한 달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얘는. 얘가 한 달 더 봤을 때 그때 이제 꺾인다 하면은 뭐 또 침체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계속 봐줘야 되는 부분들이고, 자, 그리고 22쪽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자, 유럽 같은 경우에 CPI 상승률이 8.9%예요. 유럽은 20이죠. 연준이 아니고 20인데 이 20에서 지난번에 50bp를 올렸어요. EU에서 50bp를 올린다는 거는 정말 되게 큰 폭으로 올린 거거든요. EU는 거의 0% 금리, 거의 마이너스 막 이런 식인데, 자, 50bp를 올렸어요. 그렇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CPI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는 좀 아무래도 천연가스나 에너지 가격 이런 부분은 지금 안 잡히죠. 러시아 때문에 뭐 천연가스 지금 거의 최고치를 넘기고 지금 더 달려갈 것 같은 그런 그림인데, 결국은 이건 잡히기는 쉽지 않고 식품 서비스도 또 올랐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심화에 소비 둔화까지도 우려가 된다. 뭐 이제 경기 침체 공포가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이제 겨울철이 오죠. 매번 제가 겨울철 말씀드리는, 겨울이 오게 되면은 정말 유럽은 러시아한테 거의 멱살 잡혀서 거의 끌려가는 그런 그림일 거예요. 결국은 우크라이나를 포기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러시아가 이걸 멈추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모든 게 다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데 이걸 포기할 리가 없죠, 러시아가. 자, 그래서 유럽 각국의 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에너지 가격이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 겨울 되면은 당연히 수요가 증가될 거고 공급은 러시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공급 감소를 시켜버리면은 중리산이 하겠죠. 난방 수요가 또 늘고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겨울철을 앞두고 러시아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계속 줄이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20이죠. 자, 아까 말씀드린 22의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지난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bp 올렸어요. 정말 드라마틱하게 크게 올린 거예요, 진짜. 큰 인상을 단행을 했어요. 근데 물가 안정에 큰 효과가 없었다, 이게 문제예요. 이러면은 9월달에 22가 50bp 또 올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9월달에는 한 25bp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9월달에 22가 또 50bp를 또 한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유럽에서 살아남을 국가들은 분명히 있어요. 뭐 프랑스, 영국, 독일 이런 국가들은 당연히 살아남죠. 근데 힘든 국가들이 있어요.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데들은 정말 이거 따라올 수가 없다라고 봐요. 그래가지고 TPI를 갖다 걸어놓긴 했었죠, 지난번에. 근데 그 TPI를 얼마만큼 해줄 거냐, 그거는 세부적인 내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거의 망해가기 직전에 TPI를 갖다가 사용할지 어쩔지 몰라요. 그러면서 뭐 유로존 탈퇴 얘기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얘기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계속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경제적으로 이런 부분들, 그리고 화폐가 기축통화잖아요. 어떻게든 이걸 갖다 찍어서 살리든 뭘 하든지 간에 살려나갈 수 있는 국가예요. 근데 그걸 따라가겠다고 따라가야만 하는 그 외 국가들, 유럽이나 뭐 한국도 비슷하죠. 따라가려다 보니까 이제 힘든 거죠. 따라는 가야 되는데.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ECB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자, 지난번에 했었던 50bp가 매우 제한적이었고, 결국은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ECB가 냉각되고 있는 경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관건인데, 결국은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은 50bp예요. 얘네들이 50bp 안 하면은 환율도 다 깨질 거예요. 다시 지금 이미 깨지고 있죠. 왜냐하면 이게 왜 깨지냐면은, 자, 독일 쪽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독일의 PPI가 지금 30% 이상 급등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결국 CPI라고 했잖아요. 이 CPI가 올라간다. 결국은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고조가 된다. 지금 같은 얘기죠. 20이랑. 자, 인플레이션이 고조가 된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자, 금리 인상을 근데 만약에 못 한다? 22가 할 여력이 안 된다. 22는 그렇게 세게 할 수가 없어요. 막 미국처럼 0.7로 이렇게 때리고 싶어도 때리는 순간 몇몇 국가에서 곡소리가 나요, 진짜.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뭐 일부 국가들 그냥 개별로 이렇게 놀면 돼요. 그냥 영국 따로, 독일 따로 이렇게 놀면은 각자 국가들이 알아서 방법을 찾겠는데, 자, EU는 함께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됐어요. 근데 22는 못할 거라는 게 대충 보여요. 하면은 여러 국가들이 힘들겠네 라는 게 보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좀 문제가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돌아와서 다시 한번 이걸 말씀을 드리면은, 뉴스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달에 이제 50bp 완료를 했었죠. 자, 그러고 그때 이제 50bp 할 때 어려운 국가들 채권 상황을 갖다가 주의하면서 이제 TPI를 갖다가 진행을 하겠다. 만약에 채권의 그 금리 차가 많이 벌어지게 된다. 뭐 이랬을 때는 EU에서 그걸 좀 사주고 하면서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세부 조항은 없어요. 얼만큼 빠졌을 때 뭐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얘네들이 정말 죽기 직전에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돈은.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된다. 자, 그러고 지난달에 이제 GDP가 나왔는데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데들이 GDP가 좀 양호하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0.5를 올려도 괜찮았네 라는 부분들이 보였죠. 그래서 솔직히 저는 9월 달에 0.5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리고 0.5를 올려야만 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하나도 잡힌 게 없죠. EU도. 그러다 보니까 0.5를 해야만 하고, 그래서 금리를 갖다 추가 인상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9월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50bp를 만약에 못하면은 환율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무조건 이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 이걸 했을 때 근데 미국에서 75bp를 한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도찐개찐이에요. 결국은 달러 인덱스가 저는 하락한다고 봤었는데, 그때 적상할 때 50bp였으니까 50대 50이니까 인덱스 하락할 수 있어요. 자, 근데 50대 50이 아니고 지금 75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 거거든요. 얘네가 아무리 해봤자 50인데 지금 연준에서 75를 지금 갑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금요일부터.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하락이 안 되죠, 갑자기. 자, 환율 안정 하려고 했는데 환율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자,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일 PPI 30% 이게 나왔고, 그래서 CPI 상승이고, 국채 금리 지금 폭등했고, 그래서 ECB가 빅스텝이 필요한데 이걸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해봤자 50bp라는 거. 미국이 75bp 올리는데 50bp가 최선이라는 거. 자, 그 50bp 했을 때 최악은 유럽 붕괴, 남유럽 쪽 이걸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쪽은 좀 환율은 좀 이따 좀 설명을 더 드릴게요. 환율 부분은 좀 더 봐야 될 게 있고, 자,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계속 겨울이 가면 갈수록 유리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전반적으로 여기저기서 계속 싸워요. 돈바스에 싸우다, 헤르손을 싸우다, 키우에 싸우다, 지금 또 어디 지역 하나 또 있었는데 그쪽에 또 싸우고 있거든요. 자, 근데 결국은 이렇게 싸우는데도 유럽이나 미국이 아무런 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유럽은 지금 천연가스 때문에 지금 PPI가 오르고 CPI가 오르고 저러는데, 저 상황에서 러시아를 공격해가지고 더 최악을 만든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서 러시아는 천연가스로 계속 위협을 하고 있고, 그게 결국은 지금 이러한 사태를 가져왔고, 결국은 EU가 선택할 거는 뭐냐, 마지막에는 정말 최악의 상황에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축소하는, 아니면 우크라이나를 포기를 하겠죠. 그런 방향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이 어떻게든 지금까지 버텨오니까 이거를 갖다 지원을 하고 옆에서 으쌰으쌰 했는데, 진짜 겨울철이 되고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모든 기업들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면은 뭐 자기 국가들이 더 중요하니까 포기할 수도 있겠죠. 결국은 가면 갈수록 러시아한테 무조건 유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포기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 몇 개 보고 가면은, 자, 러시아는 뭐 심심하면은 이렇게 끊어요. 이유는 뭐 그냥 만들면 되죠. 뭐 정비다, 정비하고 있는데 뭐 정비다라고 하는데, 자, 노르트스트림 1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달 말부터 해가지고 3일 동안, 고작 3일 동안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고 하는데 가스 가격이 또 폭등을 해요. 자, 이런 식으로 며칠 끊고서 또 나머지 날로 비싸게 또 팔아먹고 또 조이고, 자, 이런 방법으로 계속 유럽을 갖다가 지금 쥐고 흔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쟁은 뭐 뒤에서 계속 하고 있고. 자, 근데 이 상황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무기 1조 원 규모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난해 이후부터 19번째다. 총 14조 이상을 약속을 했고, 젤렌스키는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한테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이런 식으로 무기 지원만 하지 솔직히 뭐 다른 걸 하진 않거든요. 지금 직접적으로 뭘 하진 않아요. 정말 이게 전쟁을 막기 위한 건지 아니면은 전쟁을 길게 유지시키고 싶은 건지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미국의 생각이. 자, 그래서 우선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자, 이거는 좀 이따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는데, 이거는 좀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뭐야. 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미중 관련 뭐 관련은 있는데, 미중 간에 지금 대만 끼고서 지금 대만이 맞고 미중 간의 사이에서 한국이 맞고 그러지, 솔직히 미국하고 중국이 직접적으로 군사적 아니면은 뭐 이제 경제적 뭐 그런 타격을 주고 있진 않거든요. 그냥 중간에 끼어 있는 대만하고 한국만 힘든 거예요, 그냥.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많이 지금 상황이 좋진 않다라고 보여지고, 얘네 둘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3년임이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중간 선거가 있죠. 둘 다 거의 비슷한 시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조용조용히 갈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으르렁거리기만 하지 솔직히 뭐 특별히 나오는 건 없잖아요. 양쪽 다. 자, 선을 넘지 않는 모습이에요.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어쨌든 코로나 때 얘네들 공급망이 붕괴가 됐잖아요. 근데 최악의 폭염에 이제 중국도 폭염이 매우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력난에 이어서 공장들이 이제 막 전력 때문에 중단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게 또 이제 공급망 우려가 되고 결국은 이게 또 인플레이션을 또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 뭐 북한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굳이 설명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핵실험은 뭐 심심하면 할 거니까 얘네는. 자, 그거는 이미 결정됐다고 봐요. 이미 핵실험은 언제 하느냐지.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에 그 시진핑 3년임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때까지는 조용히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대만이나 이제 뭐 미중 갈등 이런 것도 고조 가능성은 있지만 사실상 이때까지는 조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 또 이슈가 코로나가 있었죠. 근데 그 다음에 지금 전력난이 또 나와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강이 다 마르고 지금 장난 아니죠. 지금 폭염이 매우 심각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전력난이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공급망이 또 우려가 되는 부분들. 아무래도 전력이 없으면은 공급이 안 되고 그 공급이 안 되면은 결국은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고, 공급이 축소하니까 가격이 오른다. 인플레이션은 또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좀 됩니다. 근데 뭐 이건 당장 벌어지는 건 아니고 그냥 우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 쪽은. 지금 중국 미국은 결국은 이제 패권 전쟁인데, 자, 미국도 이때까지는 조용할 거예요. 바이든이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죠. 이때까지 미중 갈등으로 뭐 이제 경제적 타격을 원치는 않아요. 얘네도 사실상. 지금 얘네도 힘든데 이 상황에서 경제를 갖다가 중국이랑 또 싸운다? 그거는 쉽지 않아요. 중국도 역시나 이때까지는 쉽지 않고요. 자, 그래서 돌려서 이제 공격을 하죠. 자, 인플레 감축 법안을 갖다가 내놓고 치포 동맹을 갖다가 미국이 내놨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중국이 중간에 껴있는 한국을 막 괴롭히진 않아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한국 거를 뭐 아예 안 쓰겠다, 뭘 안 하겠다 하면은 지금도 중국이 지금 GDP가 0%대가 나오는 마당에 얘네들도 0%대가 나오고 있고 되게 힘들어요. 이 상황에 여기서 뭔가 하나 경제적으로 타격이 조금만 더 오면은 중국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간당간당히 계속 걸쳐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상황에서 미국은 인플레 감축 법안을 했는데, 자, 이 뒤에 걸 얘기하기 전에 먼저 유동성이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인플레 감축 법안에 하게 되면은 이게 돈이 풀리는 거거든요. 또 하나 생각해봐야 될 게, 유동성이 풀리게 된다라면은 결국은 이건 금리 인상이에요.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자, 금리 인상을 결국은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자, 그래서 이것도 최악의 지금 상황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잠깐 뭐가 와가지고.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유동성을 죽여야 되는 마당에 지금 유동성을 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75bp 가능성이 계속 더 올라갈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9월달에 75bp 가능성이 다시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미중간, 그래서 이제 자 이 유동성 빼고 이제 이 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미중간 글로벌 공급만 판도 뒤집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향후에 진짜 많이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결국은 배터리예요. 배터리를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장 전체를 아우를 수 있고, 그리고 반도체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장 전체를 아우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미국이 하려는 게 인플레 감축 법안, 치포 동맹, 딱 두 개예요. 가장 큰 게. 이게 결국은 배터리하고 반도체죠. 자, 근데 반도체야 뭐 대만이나 한국에서 이제 파운드를 많이 하니까 이쪽을 하겠지만, 근데 이제 설계는 그쪽에서 하죠. 근데 중국도 지금 많이 따라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어떻게든 죽여야 되는 거고,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거의 중국이 거의 이거는 장악을 했어요. 배터리는 전부 다 소재든 부품이든, 자 연마하는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판도를 지금 당장 뒤집으려고 하니까 그게 쉽지가 않죠. 지금 배터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데. 근데 이거를 뒤집기 위해서 인플레 감축 법안을 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자동차 부문에서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중국 소재 부품을 갖다가 2023년 그리고 2025년에 이게 40% 그리고 뭐 20%뭐 이 정도였나? 그 들어가야 되는 소재의 비중을 갖다 확 줄여야 돼요. 근데 이건 뭐 뉴스 좀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굳이 이걸 갖다가 뉴스를 안 가져왔어요. 자, 근데 중국 소재와 부품을 하향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한국에서 지금 중국산으로 가져오는 것만 거의 8, 90%인데 이걸 갖다가 지금 당장에 뭐 40%까지 줄여라? 거의 죽으란 얘기예요. 그냥 만들지 말란 얘기죠,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지금 당하고 있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문제, 뭐 현대차, 기아차 요즘 최근에 빠지는 이슈가 그거죠. 아무래도 인플레 감축 법안이 되면서 보조금을 안 준다라는 거예요. 현대기아는. 현대 기아여서 안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간 뭐 배터리나 부품이나 이런 게 중국산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니네 줄 수 없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맞출 수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결국 그걸 맞출 수 있는 회사는 그냥 미국 내에서 생산을 했고 미국 부품으로 다 만드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오히려 지금 혜택을 보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결국은 그러면 그 기업들은 매출 하향은 당연히 불가피하겠죠. 어쩔 수 없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치포 동맹은 이달 말쯤이면 이제 결정이 날 텐데, 결국은 중국이 우리나라의 반도체의 60%가 거의 중국으로 나가거든요. 자 근데 중국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또 한국이. 근데 치포 동맹은 결국은 중국을 포기하고 미국한테 와라라는 이런 약간 그림이거든요. 자 이 안에서 결국 봐야 될 거는,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치포 안에서 미국이 조금 어느 정도는 양보를 해주는 그런 그림이 나와야 돼요. 중국한테 어느 정도를 주되 우리를 뭐 우선적으로 주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든지 뭐 그런 식으로 좀 있어야지, 그냥 얘네들 마음대로 또 우리 미국에 들어오려면은 중국 비중을 얼마까지 내려 이래버리면은 반도체도 또 한번 크게 맞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거의 두 가지 쪽에서 지금 철퇴를 후두르는데, 이 두 가지가 잘 생각해보면 반도체, 배터리, 소재 뭐 이런 거 전부 다 하는 게 우리나라의 거의 주축인 산업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쪽 위주로 지금 시장이 굴러가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때리면은 그냥 죽으라는 거죠. 자, 그 정도 말씀을 드렸고, 자, 뉴스를 보면은, 자, 그래서 미국은 결국은 초강수, 인플레 감축 법안을 갖다 내놨고, 근데 중국은 상관이 없다. 여유만만. 어차피 내수에서 나가는 게 되게 커요. CATL이나 이런 데는 내수가 워낙 크고, 해외에서, 그리고 니들이 아무리 쓰기 싫다 해도 중국 거 쓸 수밖에 없다는 거 중국은 알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초강세를 뒀지만 중국은 뭐 맘대로 해라 라는 이런 식이고, 자 그 안에서 결국은 현대 기아차만 날벼락, 현대 기아만이 아니에요. 지금 배터리들도 지금 날벼락이 많죠. 그걸 피해갈 만한 기업들은 몇 개 있는데, 자 대체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날벼락을 맞았다, 뭐 이런 식이 있죠. 자 그래서 조 바이든이 이제 감축에 이제 서명을 했었고, 오히려 리커창 같은 경우, 중국의 리커창은 이제 가서 뭐 괜찮다 격려를 해주고, 그리고 미국 안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70%가 보조금을 이제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출 수 있는 기준이 될 만한 회사가 많지가 않아요. 그냥 대부분 전 세계적으로 막 중국 거 갖다가 막 다시 가공을 한 다음에 그걸 뭐 자동차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막 미국으로 넘어오는데, 미국이 보조금을 준 거를 결국은 흘러 들어가는 게 중국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는 게 아니냐 라고 얘기가 나와서 이런 법안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끊기 위해서는
얘네들 중간에서 만드는 얘네들이 중국 거 안 쓰고 뭐 다른 FTA 연결되어 있는 아니면 미국 이런 데를 갖다가 소재를 사가지고 만들어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그럼 우리가 다시 결국은 미국한테 돈을 주는 거니까 요러한 지금 사이클을 가져가자는 거예요. 중국을 빼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인데 결국은 중국산을 많이 써왔던 현대, 기아 아니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배터리 기업들은 당연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치포 동맹에서도 역시나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또 여기도 샌드위치죠. 지금 배터리도 지금 샌드위치고 자동차도 샌드위치고 다 샌드위치인데, 자, 여기도 역시나 반도체 공급망을 갖다가 쪼일 경우에 국내 기업들 타격은 또 불가피합니다. 지금 뭐 다 좋진 않아요, 그냥 전반적으로.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달 말에 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세부 내용들이 좀 어떻게 나오는지 어느 정도까지는 좀 우리나라 좀 이야기를 들어주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결국은 한국은 이제 8월 달에도 이제 금통위가 열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달에 좀 따라잡아야 되는데 다음 달에 만약에 이게 좀 애매해요. 저도 당연히 0.25%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지금 봤었는데, 유럽에서 지금 50bp를 안 하면 안 되고 미국에서 지금 75bp 얘기를 계속 발언을 하고 있고, 이 상황에 한국이 이번에 0.25만 올린다? 라는 거는 솔직히 좀 애매해요. 만약에 얘네들이 유럽이 50bp에 연준이 75bp를 다음 달에 올리죠? 그럼 이거는 후회할 만한 수치예요. 만약에 이렇게 올린다라고 했을 때는 한국은 이번 달에 50bp 올려야만 어떻게든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근데 가계부채가 다른 나라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그쵸, 우리나라가 많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50bp 연속은 빅스텝을 하기에는 솔직히 부담스럽다.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0.25는 할 거는 같은데 이 타격이 추후에 어떻게 오는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좀 이쪽으로 결론을 와보면은, 자, 이 부분 미국 쪽은 말씀을 드렸고, 자, 환율 부분. 환율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결국 환율을 좌우할 수 있는 거는 ECB가 50bp를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이거는 지금 ECB가 50bp 못할 거다라고, 그리고 ECB와 그리고 연준의 금리 차가 너무 커질 거다, 이것 때문이거든요. 지금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게. 결국은 연준이 75를 올리면은 얘는 최소한 50bp 무조건 가져야 돼요. 그렇게 가도 지금 환율이 유지하거나 조금 올라갈까 싶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줘야 되고, 그랬을 때 뭐 부작용이 되는 거는 EU 안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게 있겠죠. 근데 이거는 나중에 생각해 볼 일이고, 당장의 환율을 잡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림이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환율을 보시면은 먼저 유가부터 볼게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막 그렇게 막 심하진 않거든요. 아직까지는 이 하락 추이 안에서 놀고 있고, 자, 근데 여기서부터는 약간 하락이 좀 쉽게 막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거의 90불 정도에서는 좀 유지하지 않을까 이런 싶은데,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결국 나중에 CPI를 볼 때 필요한 거고, 일주일 정도 유가 흐름을 좀 더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환율이에요. 지금 이건 거의 뭐 원달러 환율인데 거의 최고치죠. 거의가 아니고 그냥 최고치예요. 지금 1335원이거든요. 월 단위로 봐도 지금까지 이랬던 적이 없어요. 2017년이에요. 2017년부터 해서 최고치를 어제 하고 그제 찍었거든요. 이게 보시면 이게 언제야? 19일날 그리고 18일날부터 찍었어요. 자,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날 시장이 힘들었던 이유는 결국은 그거예요. 환율이에요. 환율이 이런 식으로 급등을 보여주는 패턴이 나왔었고, 이 환율이 최악으로 이렇게 다가서면은 결국 기업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기업들이 지금 적자가 나는 이유가, 아무리 많이 갖다 팔고 많이 해도 결국은 한국에서 원자재가 나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어디서 가져와서 하는데, 가져올 때 유가도 아까 보셨다시피 WTI도 결국은 달러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똑같은 1배럴을 사려고 해도 1배럴에 만약에 뭐 90불이었어요. 똑같이 90불 주고 사려고 하는데 환율이 이렇게 올라버리니 그냥 더 비싸지는 거예요. 그냥 원가 자체가. 자, 그러면 결국은 기업들은 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18일, 19일 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달러 때문에 좀 많이 올랐다. 달러가 왜 올랐는지는 아까부터 설명을 드렸었고, 자, 미국 달러 지수 이거 말씀을 드려도 달러 지수도 강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만 오른 게 아니에요. 결국은 미국 달러 지수, 달러 인덱스를 따라간 거고, 이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 이유는 75bp에 대한 언급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75bp를 갖다가 따라갈 수 있느냐를 봤을 때 22는 따라가기 힘들다라고 봤기 때문에 달러 강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코로나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하락 추이는 조금 하락 추이는 가고 있고 그냥 잠잠해요 아직은.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휴가철이다 보니까 조금 나오긴 했었는데, 자 이런 부분에서 좀 꺾이는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안 꺾이더라도 좀 천천히 거의 유지하는 그 선이 아닐까 좀 싶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맨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가장 중요하게 보시면 돼요. 결국은 일정들이에요. 뭐 고용지표 9월 2일 그 전에 이제 잭소놀 미팅 다음 주 있고, 그 다음 고용지표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죠? 하나 더 있는데 CPI 있고, 그 다음에 FOMC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론은 결국은 CPI는 내려가긴 했지만, 그리고 8월에는 FOMC가 없었죠. 그래서 9월에는 양호하게 좀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자 이 양호하다 봤던 게 이제 50bp를 봤어요. 왜? 좋았으니까. 근데 지금 독일 CPI가 안 좋게 엊그저께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독일 CPI가 안 좋으면 결국은 또 인플레고, 이거를 잡지 못하면 안 되니까 금리 인상을 또 올릴 거고,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이 또 매파적인 발언을 했고, 그래서 시장은 50bp를 예상했는데 연준은 75bp를 예상하네. 자 그러면서 이제 괴리가 발생했죠. 자 시장이 예측한 50bp, 연준이 예측한 75bp, 그래서 이제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똑같아요. 내용은 장투보다는 당연히 스윙이 낮고요. 뭐 장투 하시려면은, 장투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중에서 장투를 한다면은 뭐 굳이 한다면은 아직은 그거긴 한데, 에너지 쪽이 저는 장투는 하기엔 좋다고 봐요. 원전이나 신재생이나 폐배터리, 그리고 배터리 중에서는 이제 중국 비중이 좀 작은 쪽, 이런 쪽이 좀 좋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8월 일정 같은 경우에 뭐 자율주행 UAM 나온다고 했는데 아직 약간 좀 잠잠하긴 해요. 그리고 뭐 시장이 워낙 좋지 않으니까 이거 나온다고 해도 그냥 지금 밀린, 월요일날 좀 밀릴 거는 같거든요. 확실히 좀 밀릴 텐데, 그 밀린 거 그냥 되돌려주는 수준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적당히 만약에 한번 주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나오는 게 제일 좋지 않느냐, 이런 거는. 자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는 뭐 일정들이 8월에도 있었고, 그 다음 11월도 좀 있긴 한데, 로봇도 로봇이나 게임이나 뭐 코인이나 뭐 이런 것들 약간 성장에 가까운, 성장성에 가까운 이런 것들은 시장 무너질 때 좀 빨리 무너지긴 합니다. 자 그러고 그럴 때 이제 좀 살아나는 것들이 뭐냐, 왜냐면은 그렇게 인플레가 오고 막 금리 인상해야 되고 이러면은 결국은 막 다시 인플레 오는 거 아니야, 이러면은 결국 에너지 때문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 나오는 게 인플레 감축 법안도 있겠다, 거기서 돈 퍼주는 것도 있겠다, 원전, 신재생, 그리고 인플레 감축 법안에서 배터리 뭐 중국산 소재를 갖다가 이제 쓰면 안 된다라고 했죠. 쓰면 안 되는 게 아니고 비중을 줄여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폐배터리에서 나오는 걸 갖다 쓰는 거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폐배터리도 괜찮고, 그리고 배터리 종목은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중국에서 가져오는 게 최대한 적은 거. 포스코 계열이 전 적다고 계속 봤고, 포스코 계열은 전부 다 뭐 포스코 인터나 포스코 홀딩 아니면은 그쪽 있죠.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이런 애들은 전 괜찮다고 봐요. 그 외에도 좀 적은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 위주로는 좀 눌림 줬을 때 챙겨가 볼 만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거는 아까 전에 맨 마지막에 한번 말씀드리려는 거, 개인적으로 저는 미국이 대만도 계속 건들잖아요. 대만도 계속 시비 붙이면서 어쨌든 전쟁 고조 분위기를 계속 유지는 하고 있고, 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정말 전쟁을 갖다 끝내고 싶었으면 이렇게 찔끔찔끔 1조씩 이렇게 준다?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진짜 주려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때려 부어가지고 아예 확실하게 맞고 딱 끝낼 수 있을 정도로 딱 줘버리면 되는데, 정말 밀리지 않을 정도? 정말 끝나지 않을 정도만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자 미국이 생각하는 큰 그림이라고 저는 이걸 보는데,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완전히. 자 배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배터리는 미래를 좌우할 산업이에요. 정말 중요하죠. 반도체는 정말 중요한 건 예전부터 알았지만, 정말 나중 되면은 모든 모빌리티, 뭐 비행기든 배든 뭐 자동차든 UAM이든 모든 게 다 배터리로 갈 거고, 집에서 생활하는 모든 게 다 배터리일 거고, 로봇도 다 배터리일 거고요. 배터리가 정말 클 거예요, 시장 자체는. 근데 여기에 대한 중국의 체인이 너무 강력해요. 거의 다 모든 소재, 뭐 코발트, 망간, 뭐 웬만한 것들 다 중국산이에요. 거의 90%로 다 이루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체인을 깨야만 하는 거예요, 미국은. 그래서 인플레 법안을 갖다 만들었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려면은 그걸 깨기 위해서는 여기서 밀리다 보니까 미중 패권에서 지금 밀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미중 패권에서 이기기 위해서 중국을
중국을 밀어내기 위해서 인플레 감축 법안을 갖다 마련을 했는데 이게 정말 인플레 감축 법안이냐? 그냥 중국 때리기예요. 그냥 중국 때리자는 건데 자, 근데 미중 패권을 그래서 가져오자는 건데 그러려면은 저거 외에도 중요한 게 뭐 치포도 있어요. 치포는 근데 여기 적진 않았어요. 아직 내용이 안 나왔으니까 다음 주 정도 되면 내용이 좀 나오겠죠. 자, 미중 패권을 잡기 위해서는 결국은 달러 강세 유지가 가장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배터리도 밀리고 뭐도 밀리고 하는데 거기에 달러까지 만약에 강세를 유지를 못한다? 그러면은 너네가 왜 기축통화야? 라고 하면서 위안화를 가지고 이제 지금 원유를 갖다가 위안화로 결제하는 곳들도 있죠. 그런 곳들도 있는데 자, 그런 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는 계속 중요하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미국에서는. 근데 달러를 강세를 유지시키려면은 결국은 인플레가 필요해요. 인플레가 계속 와야지 금리 인상을 계속 때리고 그래야지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그럼 달러 패권이 계속 달러 강세고 너희들은 달러를 따라올 수밖에 없어라고 이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인플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냐? 세계적으로 전쟁 아니면은 뭔가 공급망이 위태위태해가지고 가격이 계속 올라가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이 이유를 가지고 금리 인상이란 걸 때려요. 이게 있어야지 금리 인상을 갖다 확대를 할 수 있죠. 금리 인상을 때리면은 결국은 달러 강세가 되고 세계 모든 금리 그리고 국채는 다 미국을 지금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어떻게든 힘들어도 이걸 따라가야만 하고 이걸 못 따라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세계는 미국을 따라가려고 하고 이걸 버티기 위해서 달러를 모든 국가에서는 다시 또 사서 외환 보유고를 갖다 채워놔야 되거든요. 그만큼 또 달러 강세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얘기하는 전쟁이 대만도 계속 건드리고 중국도 건드리고 이게 정말 전쟁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고 저는 이 인플레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 스토리를 알면은 자, 이 달러 강세를 유지하면서 가려면은 결국 이 배터리나 이런 산업들을 끌어왔을 때까지는 이걸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얘기는 인플레 유지, 달러 강세 유지가 장기간 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걸 따라오다가 이제 뭐 유럽이 힘들어지고 뭐 힘들어지는 국가들이 있겠죠, 당연히. 뭐 미국은 힘들지 않을 테니까 버틸 수 있으니까. 자, 그런 식으로 장기전으로 좀 갈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고 좀 보고 있고. 자, 그래서 배터리, 반도체, 공급망 패권을 모두 다 가져오기 전까지 이러한 거를 갖다 유지하려는 그런 정책이 아닐까라는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미국이 좀 참 그렇긴 한데 참 너무 악랄하죠. 어떻게 보면 악랄하긴 한데 근데 뭐 지들이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달러 강세가 장기전이 되고 금리 인상을 계속 꾸준히 확대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거를 버텨내지 못하는 국가들은 결국은 경제 침체로 가겠죠. 결국 경제 침체로 갈 거고 물가 인상, 물가 인플레나 뭐 이런 부분들은 뭐 폭발할 거고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뭐 이거를 계속 가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뭐 시장은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주에는 봤을 때 코스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이 정도 선은 아닐까 싶어요. 만약에 눌림 준다고 해서 여기까지 내려오려면은 앞전에 있었던 2300 여기까지 내려오려면은 그게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CPI 다음 달에 이제 발표하는 거 있죠. 9월달 CPI가 막 최악으로 나오고 자, 그 다음에 고용지표 그 중간에 고용지표도 나락을 맞아줘야 되고 그 전에 다 그랬으니까 자, 그러고 그 다음에 FMC 자, 75bp 올리면서 올리기 전에 우리 이제 100bp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전에 이때 막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75bp는 안 된다. 지금 100bp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가 다음 달 FMC 전에 이런 썰도 좀 나와주고 그랬을 때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이건 최악이긴 하지만 전부 다. 자, 그 정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그래서 적당히 한 요 정도 눌림에서 반등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눌림 줬을 때 챙길 만한 종목이 있고 좀 애매한 종목들이 있어요. 아까 전에 스윙으로 봤을 때 그런 종목들은 좀 챙겨볼 만할 것 같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좀 버틸 수 있고 에너지 쪽은 전 좋다고 보니까 그런 쪽은 계속 좀 챙겨 가시는 게 전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시황이 그렇게 막 좋진 않아서 뭐 기분 좋게 말씀 못 드리는데 다시 한번 눌림 주고 반등하는 모습은 또 나올 거라 보니까 이번 한 주 이쪽이죠. 잭슨홀 미팅이 있는 주니까 잭슨홀 미팅 때 좀 좋은 얘기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도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